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사흘 동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 중인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교민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알려집니다. 우한 외에 중국 14개 성과 도시가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한에서 멀리 떨어진 하얼빈도 포함돼 사실상 중국 전역이 위험권입니다.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확진자 41명이 또 무더기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감염 대국이라는 오명을 얻을까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국내 감염자로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야당은 최종 지시자가 누구일지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고 끝에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한 서울 종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의미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 가운데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과 롯데백화점 본점 그리고 이마트 마포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 유통의 중심인 롯데백화점 본점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송민선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유명 호텔입니다. 23번째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 A씨는 이곳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호텔은 오늘 오후부터 이달 16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이제 체크아웃 후에 이제 그 객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A씨는 지난 2일 호텔에서 퇴실한 뒤 인근의 롯데백화점을 들렀습니다. 낮 12시쯤부터 1시간 정도 지하 식당가 등을 쇼핑했습니다. 내일 자판하고 애들이에요. 4층에 따로 있어요. 이후 차량으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숙소를 들렀다 오후 2시 20분부터 2시간 정도 이마트 마포점을 방문했습니다. 하루 평균 6,000명 정도 찾는 매장입니다. 예, 계속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는 오후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휴일 낮이라 쇼핑 나온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나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그거를 분석 중에 있어서 접촉자의 범위는 넓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확진자들의 동선도 추가 공개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송파, 강남, 양천, 영등포구의 유치원과 초중고 32개 교회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서울 명동의 롯데백화점은 규모나 매출, 상징성 면에서 우리 유통업계의 심장이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하루 유동 인구만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백화점 자체 매출은 물론이고 주변 상가가 위축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다른 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곳곳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습니다. 고객과 직원들 모두 서둘러 백화점을 빠져나옵니다. 방역 인원만 남은 채 불 꺼진 매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예물도 하고 혼수도 하러 왔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점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1979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본점은 연매출 1조 8천억 원으로 명실상부한 유통의 심장입니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8만에서 10만 명에 달합니다. 평년 매출을 감안할 때 오늘부터 사흘 동안 휴업 손실이 약 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면세점 600억 원 손실을 합치면
확진자 1명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무려 84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주변 상권의 자영업자들의 손에는 추산조차 안 됩니다. 백화점 좀 열어 있어도 장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는 안 나와야 영업 재개 이후에도 예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안 와도 문제고 와도 문제. 23번 확진자가 다녀간 이마트 마포 공덕점의 경우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 있어 휴업에 따른 고객 불편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서울 도심을 활보한 이 23번째 확진자 중국인 여성처럼 우한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20명은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났다며 감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습니다. 잠복기가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최원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소재 불명의 우한 입국자 숫자가 하루 만에 29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남아 계시는 외국인은 9명이십니다. 5명 정도는 아직은 계속 추적 조사 중이다라고. 소재지를 찾은 4명 외에 지난달 24일 입국한 20명은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나 감시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잠복기가 지난 우한 입국자들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23번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도 잠복기 종료 하루 전인 지난 5일 추적 끝에 발견했지만 이미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증상이 경미해 자각하지 못하는 확진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호흡기 증상 경미한데 전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왔으면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당국은 잠복기가 지난 우한 입국자 20명을 계속해 찾겠다고 했지만 앞서 잠복기가 지나 감시 대상에서 제외한 우한 입국자들이 모두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를 못 찾고 있는 5명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잠복기가 끝납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중국 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우한에 추가로 전세기 1대를 투입해서 남아있는 교민을 데려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같이 오지 못한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도 함께 데려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3번째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한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귀국 희망자 수요를 파악 중이며 전세기 1대 추가 투입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한항공 측에도 전세기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대한항공 측은 400석 이상의 대형기를 비롯해 예비 항공기가 준비돼 있지만 추가 투입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레인 일요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전세기 투입 문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앞선 2차례 전세기 때 탑승하지 못했던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도 함께 데려오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우한 일대에 남은 교민은 200에서 3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중 중국 국적자가 있어 귀국 전세기 탑승을 포기했던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오늘 발생한 추가 확진자, 그러니까 24번째 확진 환자는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우한 교민입니다. 지난달 31일 같이 시설에 입소한 13번 확진자와 우한 출장을 함께 다녀온 직장 동료인데 입국 당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일주일 만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으로 판정이 뒤바뀐 3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아산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같은 시설에 머물며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3번째 확진자와 직장 동료입니다. 두 사람은 우한으로 함께 출장을 갔다 같은 전세기로 입국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아산까지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입국 당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24번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콧물 등 첫 증상이 나와 지난 6일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24번 확진자는 아산 격리시설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4번 확진자처럼 최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군산의 8번 확진자와 수원의 20번 확진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초기에는 양이 좀 적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부는 13번과 24번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시설로 이동했던 우한 교민들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는 13번과 24번 확진자를 제외한 우한 교민 526명이 지난달 31일부터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이렇게 동료들 중에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들의 불안감도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24번 환자처럼 검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고립감에 또 우한에 남겨둔 가족 걱정까지 여러 고민이 겹치면서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우한 교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에 나가 있는 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랑 오후 3시에 각각 정신건강 교육이랑 호흡 마음 챙김 명상 교육, 방송 교육으로 진행했고요. 시설에서는 하루 수십 건의 심리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들에 따르면 1차 검사 결과와 달리 확진 판정을 받는 동료들이 잇따르자 교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추가 확진자 나오면서 다시 음성이 나왔다가도 다시 양성 나올 수도 있다는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또다시 조금 걱정하시고. 우한에 남겨둔 가족과 생업 걱정에 불면증이나 소화불량에 시달리거나 이제 가족을 남겨두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한에서 생업을 하시던 분들은 생업이 지금 타격을 받으셨잖아요. 지나치게 몸 상태를 점검하는 교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한 교민 700명 중 오늘까지 142명이 190건이 넘는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는 각각 전문의 1명과 정신건강 전문 요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불안해하기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는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도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증세가 의심스러운 분들은 누구나 보건소나 민간 병원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첫날 풍경이 어땠는지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어제 베트남에서 귀국한 A씨가 이곳의 선별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와봤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가 코로나 걸렸나. 서울의 또 다른 보건소에는 의심 증세는 없지만 확진자와의 접촉이 의심돼 방문한 시민도 있습니다. 백화점 지사에 가가지고 23번 네, 그 확인만 받고.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국가를 방문하고 기침,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142개 보건소는 의심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판별을 의뢰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15명 정도가 왔다면 지금 한 30명 정도로 한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동남아 유행 지역으로부터 여행하고 오신 분들께서 걱정돼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국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병원의 선별진료소는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중국 이외 지역의 방문자들은 의심 증세가 없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가족 간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방역의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가족들과의 접촉까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가족 간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곳인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문 앞에 붙어 있고 각 방에는 생활수칙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도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침대, 냉장고와 책상까지 구비돼 있습니다. 자가격리로도 가족 간 전염을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가 별도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세가 현재 확산 추세가 지금 그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 수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1,000명을 넘은 자가격리자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감시망을 벗어나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 2번 전화로 격리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일로도 벅찹니다. 24시간 우리가 감시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에선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이 메르스 때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가격리자의 절반이 답답해서 또는 공적인 업무 때문에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여당인 민주당만 연일 잘 대응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힘든 낙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 이후 오늘까지 확진자는 16명에서 24명으로 8명 늘었고 정부는 어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게 감염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파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방역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사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아주 단호한 대응으로 초기 우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역의 속도가 크게 붙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작은 희망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태 심각성을 정부도 인정한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희망 섞인 발언만 내놓자 야당에서는 아니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화자찬이 국민의 우라통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와 외부 일정을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백 명이 참석한 부산 행사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야당에선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살리기 행보였고 감염 예방 수칙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환자가 그동안 다녔던 곳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동선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가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아무리 방역을 위한 것이긴 해도 사생활의 영역인데 함부로 발표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떤 법적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요. 환자의 이동 경로나 이동 수단 그리고 진료기관과 접촉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동선을 보면 어떤 환자의 경우는 뭐 방문한 곳의 명칭이라든지 시간까지 아주 세세하게 발표를 하는데 또 어떤 확진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선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요. 시민들이 혹시나 그곳에 갔다면 이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상태를 잘 살피라는 의미일 텐데요. 자, 그러자면 장소, 명칭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으로 돼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세부 지침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런데 지자체장들도 또 동선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발표하는 주체도 법령을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이 지자체장들이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확진자인데도 방문한 지자체에 따라서 정보의 공개량이 다른 경우도 나왔는데요.
자,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17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 구리에서의 동선은 일자별 이동 수단과 시간까지 자세하게 공개가 됐는데 설에 다녀왔다는 대구에서의 동선은 처음 들른 곳은 수성구, 다음 날은 북구, 뭐 이런 식으로 구 단위만 공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자 정보는 정부가 가지고 있을 텐데 지자체는 어떻게 이 확진자의 동선을 알고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각 소속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는요, 이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동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는 이 정부의 협조를 통해서 카드 내역 조회 등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뭐 지자체장들이 애쓰는 것은 뭐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혼란을 키울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복지부는요, 앞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동선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건데, 그런데 확진자가 늘면서 이 역학조사관의 부족한 인력과 또 부실한 정보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방역관리 시스템을 지금 시점에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신속하게 정보 공개하는 게 중요하니까. 확진자 동선은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언론 보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가면 자세히 확인이 되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발원지인 우한 외에도 14개 지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우한에서 멀리 떨어진 하얼빈을 포함해서 항저우 등 우리 교민이 많은 도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수도 베이징은 봉쇄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외지인 진입 통제 등 일부 지역에 제한이 이루어져서 봉쇄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 전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의 한 호텔입니다. 의료진이 짐을 옮기고 식사도 배달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가족 내 전염을 막기 위해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我们的话就是街道会安排一个专门的这种伙食餐厅会将饭菜送到大厅里。 관영 중국망은 우한이 속한 후베이 성외 14개 성 또는 도시에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저우, 랴오닝, 난징, 하얼빈과 관둥, 산둥 등입니다. 지난 1일 도시 폐쇄를 발표한 원저우는 한 가구당 1명이 이틀에 한 번씩 생필품 구매를 위해 외출할 수 있습니다. 랴오닝성은 외부인 진입과 성내 대부분 지역 내 주민 이동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베이징도 신종 코로나 위험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의 복귀를 불허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 정부와 인민은 전력으로 싸우고 있다며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5.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는 636명, 확진자는 3만 1,116명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존재를 최초로 알렸던 중국인 의사가 투병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도 환자를 돌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데요. 대륙 전체가 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우한 중심병원 의사 34살 리원량, 신종 코로나에 감염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화난수산시장에 다녀온 환자 7명이 사스와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며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 알렸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공안에 반성문까지 냈습니다. 이후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진료하던 중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여 4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누명을 벗는 건 중요하지 않다.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하고 애도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국은 공식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他所展现出来的就是一个对社会的一个负责任的态度，他非常诚实守信，对这个事情我觉得全社会都要进行反思的。
리원량의 부모와 아내도 폐렴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검열 강화로 여론 악화에 대응해 네티즌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일본 크루즈선에서 또 추가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오늘만 41명으로 사흘간 총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지금까지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검사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3,700명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전망돼서일까요? 일본은 감염 대국이라는 오명을 얻을까?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일본 내 감염자로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인 신혼부부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선실에서 고립된 생활을 소개합니다. This is pretty well it. A little messy, but not too bad. 그는 크루즈가 이미 감염돼 안전하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홍콩을 왕복한 이 크루즈선에서 41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확진자는 모두 61명이 됐습니다. 最終的に残っておりました171名の方について検査結果が判明し41名の方について陽性が 41명 중 21명은 일본인, 8명은 미국인입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인도 포함됐습니다. 다수가 60대 이상이지만 20대에서 40대 환자도 있습니다. Captain has announced that those people on the inside cabins, they're going to be allowed access onto open deck for exercise and fresh air. 크루즈 이용객 중 고령자가 많고 폐쇄 공간에서 생활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3,600명이 탄 홍콩 크루즈선 월드드림도 선원 3명의 감염이 알려져 지난 4일 대만 입항을 거부당한 뒤 홍콩으로 돌아와 사흘째 해상 격리 중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퇴치에 중화권 유명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배우 청룡, 판빙빙과 중국 최대 갑부 마윈 등이 우한 돕기에 성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힘을 내요 우한, 우한 짜요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대역 없는 맨손 액션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영화배우 청룡. 그가 신종 코로나 특효약 개발자에게 100만 위안,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화권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로 어린이 돕기든 선행 스타로도 유명합니다. I still can't believe I'm standing here. It's a dream. 청룡은 2003년 사스 사태 때 2억 5천만 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는 1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액션 배우 리련제는 지난 2004년 쓰나미 현장을 몸소 겪은 뒤 자선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자신의 자선단체 일기금을 통해 연일 후베이성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미녀 배우로 꼽히는 판빙빙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对于我自己来说，作为一个中国的演员，我觉得我自己很骄傲。 본인이 판빙빙, 수취인 우한씨. 우리 돈 8,500만 원을 1월 26일에 계좌에 채한 입금 전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곱지가 않습니다. 8억 위안 훔쳤으면 최소 5천만 위안은 내야지. 50만 위안이 판빙빙한테 돈이냐? 푼돈 갖고 이미지 세탁한다. 영수증은 왜 공개하냐 등의 반응입니다. 판빙빙이 2년 전 탈세 혐의로 세금과 벌금 1,400억 원을 부과받은 데 비해 너무 푼돈이라는 지적이죠. 하지만 기부를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하면 어떡하냐. 한 번 잘못한 것 같고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등 여론도 있습니다. 판빙빙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만 티베트 출신 가수 한홍은 국민 가수로 떠올랐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모금 운동에 나서 동료 연예인 200여 명으로부터 240억 원을 모았습니다. 류더화도 콘서트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중국 최대 부호 마윈 회장은 백신 개발 등에 17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Now we are big. We should give young people a chance. 후베이 성에는 전 세계에서 성금 1조 원이 답지했다고 알려집니다. 확산될수록 좋은 바이러스, 바로 선행 바이러스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마스크 사러 갔다가 허탕친 경험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남아있는 마스크는 평소보다 너무 비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마스크 값은 왜 치솟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부 중간 유통업자의 장사 속이 문제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마스크 공장입니다. 굳게 닫힌 입구에 마스크 수출 문의 사절,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일부 중간 유통업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에서 이제 마스크 이되니까 막 일하느라 막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중간 유통들이 가격 올리는 거예요. SNS 오픈 채팅방은 더합니다. 공장에서 막 출고돼 포장도 안 된 벌크 황사 마스크를 소매 가격에 수십, 수백만 장씩 사고 판다는 글이 난무합니다. 중간 유통상들이 마스크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가장 비싼 건 강한 거죠. 따지보면 이거 지금 항상 마스크 하나 생산다가 180, 200원도 안 나와요. 중국이나 동남아 업자들이 중간 유통 대열에 끼어드는 것도 마스크 값 상승에 한몫합니다. 게다가 일부 국내 업자들은 마스크 판매 시점을 재느라 물건을 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원래 물건을 이렇게 못 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또 이제 유통업자들이 이제 한몫 챙기겠다고 안 풀고 있는. 일부 부도덕한 상인들의 욕심 탓에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정부 단속에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사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마스크 등을 얼마나 생산을 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얼마의 가격에 출고를 했는지 전 과정을 정부에 신고하라고 한 건데요. 어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송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의 한 약국. 마스크도 손소독제도 동난 지 오래입니다. 마스크가 있나요? 매점 매석 금지, 해외 반출 차단에 이어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 조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물가안정법 6조를 근거로 하는데 실제 조치가 발효된 건 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긴급수급 조정은 사실상 계획경제 조치로 극약 처방에 해당합니다.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출고량, 수출량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업체는 대량 판매 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계별로 대책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메르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합동 단속에선 현재까지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한 사이트 26곳과 매점 매석 의심업체 2곳이 적발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 전문이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겠지만 검찰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를 위해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축이 된 송철호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A4 용지 71쪽에 이르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벽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송철호 당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시장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후보 공천에서 공약 선정, 그리고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까지 치밀한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게 된 배경으로 적폐 이미지가 부각돼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2017년 9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만남 자리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문모 행정관에 의해 가공된 첩보가 이광철 선임행정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보고된 후 다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가 사실상 하명 수사로 판단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였지만 당선에 유리한 공약을 만드는데도 청와대를 동원했습니다.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나 경쟁 후보의 수건 사업이던 산재모병원 사업 무산 발표를 선거 전으로 조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명 수사와 공천 개입, 공약 개발 관련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청와대 비서관 조직만 8곳에 달합니다. 검찰은 비서실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하명 수사 의혹에 관여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고위 인사들이 고루 연루되어 있습니다. 야당들은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며 최종 지시자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공소장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실 8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 수사, 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사람의 최종 지시자가 누구일지는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나눴다며 청와대가 친문비리 게이트의 공작소였다고 했습니다. 세보수장도 청와대 비서관실과 경찰이 움직였는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며 국회가 특검을 해서라도 지휘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방해로 부정선거 자행한 핵심 몸통들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도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총선에 앞서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거란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자 공소장을 받아왔던 국회 관행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시절에는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디까지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시절인 2013년 추 장관은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법에서 한 발 나아가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만 해도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건도 상임위 위원 3분의 1 요구로 낮췄습니다. 이를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관조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을 정도.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국회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로남불의 결정판이고 위선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스스로를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법무부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와 관련법을 모두 검토해 내린 결론이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또 출마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오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매치가 성사되기는 했는데 너무 장시간 출마를 주저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종로 출마를 문재인 폭정과 황교안의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경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출마 지역을 놓고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통합 속도와 총선 구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은 분분했고 모두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틀 전 종로 출마를 결심했고 발표는 주말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공관위에도 밝혔다는 겁니다. 황 대표가 종로를 선택하면서 고향 출마를 고집하는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 등 거물급 인사들의 전략 배치 명분을 얻게 됐고 TK와 PK 지역의 물갈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관위는 중량급 인사들의 전략 배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혁신 공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곧 55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각 당에 배분합니다. 20석 이상을 가진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호남 군소정당이 신당을 만들지 또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옮겨가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쩐의 전쟁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오는 14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110억 원입니다. 내달 30일엔 440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풀립니다. 지급 당일 기준으로 20석 이상인 교섭단체들이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의석수에 따라 다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최근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미래당은 60억 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입니다. 다음 주까지 20석 이상을 채울 경우 100억 원 가까이 받게 되고 자유한국당과 합하면 200억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21석이 더 많은 민주당보다 약 80억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보수통합과 호남신당도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통합에 성공할 경우 보수통합신당은 140억 원, 호남신당은 80억 원 넘게 각각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시한을 12일로 정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기준으론 20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지만 통합 변수에 따라 30억에서 40억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상을 받는다면 어떤 상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의 강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기생충이 외국 영화여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작품상이나 감독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수상에 도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작품상, 감독상, 국제 장편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국제 장편상 수상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화제였지만 미국에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샘 멘데스 감독의 전쟁 영화 1917과 함께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 수상도 거론됩니다. 일단 외신들의 수상 예측 보도는 엇갈립니다.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1917이 작품상을 탈 것이라고 예측했고 LA타임스와 AP통신의 평론가는 기생충을 작품상 수상작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카데미 측은 트위터에 기생충이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예측 결과를 실수로 올려 실제 수상작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카데미의 완고한 벽을 뚫고 노미네이트 되었고 이제는 본상 수상까지도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지난해 5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시작으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등 55개 해외 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도 거머쥘 수 있을지 TV조선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배구에서 우리카드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10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로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을 넘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신영철 감독이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공을 향한 선수들의 시선이 매섭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신영철 감독 역시 매의 눈으로 선수들을 살핍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우리카드의 질주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창단 10년 만에 팀을 첫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던 특급 외국인 공격수 아가메즈가 올해는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우리카드에 대한 평가는 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70%가 지난 현재 우리카드는 팀 최다인 10연승을 내달리며 단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첫 정규리그 우승도 가시권입니다. 아가메즈가 없기 때문에 하위권으로 내다 볼 수밖에 없었죠. 정규리그 우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본기를 강조하는 신영철 감독의 철학이 나경복, 황경민, 한성정 등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7개 구단 중 가장 실책이 적은 기본기가 탄탄한 팀이 바로 우리카드입니다. 우승의 최대 분수령은 모레 벌어지는 2위 대한항공과의 한판. 승리한다면 최대 3경기 차로 달아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워낙 기본기가 다 좋은 형들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도 범실이 줄어야지 더 잘 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우승 한번 하고는 싶습니다. 만년 하위권이었던 우리카드가 우승의 대반란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로마의 휴일은 다시 봐도 늘 달콤하고 따스합니다. 공주와 기자가 서로 신분을 속이며 함께하는 로마의 하루에 누구라도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가슴에 찔렸던 두 사람이 진실의 입 앞에 섭니다. Legend is that if you're given to lying, you put your hand in there, it'll be bitten off. Let's see you do it. 겁을 잔뜩 먹은 공주를 놀리려고 기자가 손이 잘린 신용을 하자 공주가 깜짝 놀랐다는 듯 그의 가슴을 때리는 이 달달한 장면,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진실의 입은 기원전 4세기 하수도를 덮었던 대리석 뚜껑입니다. 그러다 중세 때 죄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이 잘려도 좋다는 서약을 받아낸 뒤 손을 넣게 하는 신문 도구로 썼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봐야 할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면 겁이 나서 머뭇거리거나 차마 넣지 못할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거기 앞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명선거는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이자 국가의 초석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공소장은 대통령 친구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8개 비서실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수사 결과를 A4 용지 71쪽 분량으로 조목조목 정리했습니다.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직이라는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송 시장 측근 수첩에서는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왔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도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공소장을 감추려 했는지 속마음이 훤히 다 들여다보입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 의혹은 수사 중이어서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의혹이 이제 사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권력 심장부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가득합니다. 이제 다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진실의 입이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도 문제지만요. 미세먼지도 유입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해소되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해안 지역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아침과 밤에 잠깐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큰 추위는 지나갔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결 더 포근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7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